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학에 입각한 정치사상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무엇이건 간에 핵심 부품이 빠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많은 사상가들이 신동과 분열하며 성장하는 하늘의 기틀을 포착하지 못한 채 노동이라는 활동의 한 축만으로 어설프게 정치사상을 만들어 세력을 만들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빈곤에 시달려야 했던 대형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각주가 있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겠죠. 러시아나 북한과 같이 20세기 초중반 공산화된 국가들이 많았으나 대부분의 공산화된 국가들은 멸망하거나 공산주의 제도를 포기하였다. 또한 칠레,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국민들을 타락시켜 국가와 대부분의 국민들 개개인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누구나 쉽게 관심만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지금 다룰 문제는 중대한 부품이 아니라 빼더라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요. 작업수단 제공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이들이 많죠. 그래요. 작업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주택을 예로서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업수단 역시 형태만 다를 뿐 원리는 동일합니다. 주택도 보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관점에서는 작업수단이 되는 것이죠. 우선 작업수단을 제공하는 인간은 자기가 지닌 가치만으로 작업수단을 구매하여 제공한다고 가정하고 주택 가격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며 이 시대율은 연 5% 5만원이라고 가정하며 인건비는 연 10만원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주택수는 5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주택이 두 채가 있으면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한 채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람을 한 명 고용할 경우 연 5만원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인건비가 10만원이고 한 채로서 얻을 수 있는 지대는 5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런 경우에는 사람을 쓰지 않겠죠. 한 명을 고용한다고 해 주택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가치 획득도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인간은 어떠한 가치를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6채를 보유하면 다섯 채를 다른 인간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연 25만원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사람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10만원을 지불하고 15만원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는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시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다른 일에 종사하면 조금이라도 더 가치를 얻기 위해서 시행할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능히 5채를 관리할 수 있다면 시행 안 하겠죠. 직업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죠. 집주인이 지대 외에 다른 수입이 없다면 본인이 15만원의 가치를 획득하고 직원에게 10만원 지급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7채가 된다면 6채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획득하는 가치는 30만원이 되지만 5채까지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직원을 한 명 고용하여 10만원의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연 20만원의 가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는 5채를 제공하실 때 경우 발생하는 25만원보다 작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다른 수입원이 없고 여러 채의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채를 보유하여 6채를 다른 인간들에게 제공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지대만을 분석한 경우이고 투기적인 목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주관적 확신을 지닌 집주인이라면 지대가 줄더라도 7채를 소유하고 직원을 고용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다른 차원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죠.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직원의 인건비는 집주인에게 이전된 활동 가치의 일부임을 증명된다고 하겠습니다. 누군가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이가 있어요. 꼭 임금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죠. 기업가가 활동을 해서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도 있죠. 집주인은 그러한 이들에게 집을 대여해주고 소득을 얻죠. 그러면 그 집주인의 소득은 뭔가요? 활동가치 일부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는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작업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악의고 listen to 10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줄로 돼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이고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죠. 그것은 권태 절로 눈물 고인 눈으로 연기 남는 담뱃대를 물고서 단두대를 꿈꾼다오. 그래요. 사람들은 죄에 무감각해지고 서슴없이 죄를 저지르죠. 그 죄를 인식하더라도 어떤가요? 외면하죠. 자기가 짓는 죄이건 타인이 짓는 죄이건 외면하기 쉽죠. 그러한 권태는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참되게 살고자 하는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타락하게 만든다. 타락한 사회는 결국 멸망하겠죠. 그렇게 넓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 연에서는 말을 좀 바꾸죠. 좀 더 참된 뜻으로. 죄에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번거로움을 싫어하는 마음이 결합되니까 참되게 살고자 하는 자신과 타인을 말살시킨다는 뜻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교수대는 죽음을 연상시키는데 죽음의 종류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늙어서 죽는 것, 병들어 죽는 것, 사고로 죽는 것,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천인공노할죄로 사형당하면 죽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형당해서 죽을 수도 있죠. 교수대를 꿈꾼다는 말은 교수대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나 천인공노할죄를 저지르고 죽거나 죽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여간 지나친 권태 역시 아까 결합될 수도 있으니 나쁘게 결합될 수 있는 거죠. 주의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하여간 만들어진 것은 변화하고 사라지는 법입니다. 젊은 육체가 발산하는 미도, 아름다움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움도 더 좋은 말이죠. 좋다기보다는 더 익숙한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며 불꽃 튀는 사랑으로 뭉친 남녀도 세월이 흐르면 싸늘해져 사소한 일에도 다투는 법입니다.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도 꿈도 세월이 흐르면 싸늘해져 사소한 일에도 다투는 법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열정도 꿈도 세월 속에서 사그라지며 남는 것은 허무한 마음의 상태에 이르기 쉬우니 이는 물거품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미의 여신인 비너스가 물거품에서 태어났다는 신화는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이 간직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젊음으로 인한 아름다움은 물거품처럼 사라지죠. 어떤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1863년 알렉산드르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을 보며 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거품 위에서 태어났다. 이 아름다움은 물거품과 같다. 그런 뜻이 신화 속에 간직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 예전에 보여줬던 그림과는 좀 많이 다르죠. 사실적으로 많이 그리려 했는데 피타고라스의 그림은 좀 비현실적인 그림이죠. 또 표현 대상도 그래요. 1863년이니까 피카소보다 더 빠른 시기죠.
좀 뭐랄까요, 좀 낭만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현대 회화보다는. 피카소 1881년 출생했으니까 1900년대 활동한 얘기죠. 풍조가 많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표현에 있어서나 다루는 대상에 있어서나. 허무와 절망은 여인을 소재로도 표현 가능하며, 리메이크한 시에서는 이제까지 여인들을 대상으로 시를 형상화했으니 다른 대상을 소재로 끌어들이는 것은 시의 내적 통일성을 해치게 됩니다. 죽음을 연상시키는 단어는 보들레르의 시를 리메이크한 만큼 흡혈귀의 변신의 표현을 변형하도록 했습니다. 시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아보면 새벽바람에 쓸려오는 가죽 부대 덮어선 해골이 똑같은 몸짓 속삭임. 그래요. 권태가 느껴지죠. 허무. 가죽 푸대는 흡혈귀 변신에 나오는 표현이겠죠. 각줄 보겠습니다. 그녀 쪽으로 돌렸을 때 눈에 띄는 것은 오직 고름으로 꽉 찬 끈적끈적한 가죽 푸대뿐. 그래요. 가죽 푸대, 이렇게 사람 가죽 푸대로 묘사하면 허무감을 강하게 느껴지게 하죠. 가죽 푸대 덮어쓴 해골뿐. 가죽 푸대 덮은 해골이 똑같은 몸짓 속삭임. 허무를 더 강렬하게 표현한 것이지요.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독자에게 11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는 알리 독자여 이 까다로운 괴물을, 사실 그 괴물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위선의 독자여 나 같은 놈이여 내 형제여. 그래요. 그대는 알리 뒤에 독자라는 표현을 2번 썼는데 굳이 독자라는 신사적인 표현을 쓸 필요는 없으며 시 분위기와도 어울리지 않아 통일성이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독자 대신 머저리라는 표현이 분위기와도 어울려 보입니다. 세기말적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니까 더 강렬한 표현을 쓰는 거죠. 죄에 찌들려 죄를 인식하고도 권태로 인해 참된 길을 가지 못하니 그런 이는 머저리일 따름입니다. 위선의 독자여라는 표현보다는 위선자여라는 표현이 적합해 보입니다. 또한 까다로운 괴물은 리메이크한 시 소재가 대부분 여인이라는 점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인을 등장시켰는데 괴물이 나오면 이상하죠. 여인은 주로 꽃에 비유되니 괴물 대신 꽃을 사용하면 되고, 까다로운이라는 단어는 가시도친으로 변형시키면 됩니다. 가시도친의 뜻 속에 까다롭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까다롭다는 말은 다루기 어렵다라는 의미와 잘못 다룰 경우 피해를 입는다라는 의미가 결합되어 있는데, 동일한 의미가 가시도친이라는 표현에도 간직되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11년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머저리여 알아두어라 가시도친 조화를, 위선자여 내 동료여 내 형제여. 그래요. 보들레르가 쓴 시 독자에게 전체연을 한번 리메이크 해본 것이지요.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열그 마종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석도 장진노 이사. 내가 예전에 장진노에게 2글기를 건네주었다. 장진노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알려진 바가 없죠. 제자쯤 되겠죠. 제자나 같이 수양을 하는 이쯤 되겠죠. 그런데 8자잖아요. 그 전까지는 전부 7자로 돼 있었잖아요. 그 세상에 관한 노래라 했죠. 그래요. 그러면 실제 노래는
끝난 거죠. 그 전에. 그럼 남은 것은 이제 요약 설명을 하는 글이겠죠. 계유대도 두 글귀를 남겨주어서 큰 도를 함께 이루게 해주었다 이 말이죠. 두 글귀는 또 뭐냐? 돌리며 살피는 일을 계속 언급하죠. 돌리며 살피는 일, 회광. 회광의 참뜻을 전해주었다 이 말이겠죠. 좌후 오전 비시야. 그래 자시가 뒤니 오시가 앞이니 하는 말을 하는데 뭐 그것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비시야 이렇게 얘기하죠. 감계이 감계와 리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근데 감계와 리계는 또 뭐냐? 또 그것은 안 밝히죠. 비유적 표현을 비유적으로 대답하는 거죠. 참뜻은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 감계는 인간의 마음, 리계는 어떤 간의 신의 마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식자 숨을 바르게 하는 일은 조식이라고도 얘기하죠. 숨을 고르는 일은 같은 말이죠. 식식귀금. 그래요. 숨은 뿌리로 되돌려 중앙야. 그래요. 숨을 중간에 있는 누런 곳에 누런 뿌리에 되돌리는 것이다. 그래요. 이전에 숨에 대해서 조식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요. 생각을 있게 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의 뿌리. 어떤 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난다. 마음을 어떤 가는 신과 같이 신의 마음과 같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좌자 앉아 있는 일은 신부동야.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일이다.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의작용을 일으킨다. 러스작용을 그친다. 러스작용을 그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협착자 등마루는 이런 말도 쓴다는 거예요. 등마루. 비배상 윤자. 실제로 뭐 어떤 바퀴처럼 생긴 등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다 내관을 하고 있다 했죠. 내지 투옥경대로야. 그러면 뭐냐? 협적자 등마루는 옥황상제가 있는 서울로 수도로 바로 가는 통과되는 큰 길을 가리킨다. 그렇죠. 쌍관자 두 관문은 차처유 나는 자. 이곳에서 좀 말하기는 어렵다. 얘기 안 하겠다 말이죠. 근데 이제 동안 언급했던 내용을 보면 두 관문이 뭔지 알 수 있죠. 그래요. 예전에 다 설명했어요. 기본적으로 어리작용을 일으켜야 했죠. 러스작용을 그치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관문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러스작용을 그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한 관문이고 나중에는 물러나서 숨는다 그랬죠. 어떤 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서 어떤 가는 신과 같이 되는 경지가 있다 했죠. 인간의 마음을 초월해서 그게 이제 두 관문이겠죠. 지뢰진 동산 두자. 땅에 병력이 내리치고 뭐 산머리를 움직이는 일은 그런 표현도 쓰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기가 생야. 참된 기가 생기는 것을 가리킨다. 참된 기가 생기는 것이고 황하출토자. 누런 씨앗이 땅에 나옴을 가리킨다. 진기. 진기가 생겨난다. 참된 기가 생겨난다.
선천진을징이는 어떤가는 신이라 했죠. 진기 어떤가는 근데 여기는 그냥 진기라고 하죠. 을이 드러남고 을이 이제 뭐 자란다. 신부는 자라잖아요. 그래요. 빛은 을이라 했죠. 약생야 그 약이 생긴다. 을이 생긴다 이 말이죠. 생기고 모인다. 소소이단 이러한 두 단계는 그래요. 이진 수행대로 이미 그래요. 뭐 다 이런 두 단계를 다 수행하였다면 명착 가부록 이놈 이것을 알면 명차 이것을 알면 다른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요. 이미 다 말하였다. 큰 길을 익히는 것에 대해서 다 말하였다. 이것을 알면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차 부자여 안자 등 태산노 예전에 부자와 안자는 그래요. 태산의 정상에 올랐다. 부자는 누군가요? 공자를 높이 부르는 말이죠. 공자를 높이 부를 때 부자라고도 얘기하죠. 부자. 그러면서 망 오문백마 오나라 어떤 지역을 가리키겠죠. 오나라 어떤 지역에 있는 백마를 바라보았다. 안자 견위 필령 안자는 필령 그 백마를 보면서 백마도 물이겠죠. 한 필의 비단처럼 여겼다. 한 필의 비단 같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 뛰어난 표현이죠. 부자 근데 공자가 감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자 급엄 기모 공자는 급히 안자의 눈을 가렸다. 공기태용 안녕 신광 주라. 그래요. 눈의 힘을 너무 크게 써 신의 빛이 달아나 사라지는 것을 사라져 죽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요? 을을 불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 흩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안자가 한 것은 을을 그래요. 소멸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돌리며 살피며 돌리며 비추며 절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오히려 강수한다는 거예요. 안자 안자가 뭐 안회 그래요. 빨리 죽었죠. 491년에 죽었죠. 공자 479년 공자보다 빨리 죽은 거예요. 스승보다. 안자가 을을 소모시키는 일을 많이 해서 빨리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억지로 사용한다. 그래요.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었다. 회강불과 근제 돌리며 살피는 일을 어찌 게을리 하겠나. 열심히 해야 한다.
돌리며 살피는 일은 을을 모으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말인 거죠. 회강 제순심행거 돌리며 살피는 일은 마음을 순수하게 행하면서 이루어진다. 마음을 순수하게 한다. 넉스작용을 그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참뜻을 숨기고 있는 거죠. 어리작용을 일으키면 넉스작용은 그치는 거죠. 지장 진식 응조 우 중궁. 그건 뭐냐? 단지 참되게 무릇 참되게 숨쉬고 참된 숨을 엉기게 하여 참된 숨을 쉬면서 중궁 중앙에 있는 궁전을 가리키는 비추는 것이다. 중궁이란 건 뭔가요? 그러면 어떤 간에 신이 사는 곳,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가리키겠죠. 구지자연 통영 달변냐 그것을 오래도록 해나가면 절로 영과 통한다. 여기서 영은 어떤 간에 신과 통한다 이 말이죠. 뭐 특별하게 다르게 풀이될 게 없죠. 그리고 달변냐 변화를 겪게 된다. 어떤 변화냐 그런 게 있겠죠. 총시심 정기정 위기 모두 마음이 고요해져야 하고 럭스 작용이 그쳐야 하고 기가 바르게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요. 럭스 작용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말이죠. 기를 바르게 한다 이 말은 신망 기응이효 마음이 사라지고 기가 엉기게 된다. 기가 엉기게 되면 효과가 있게 된다. 기가 엉기게 된다 이 말도 그런 거죠. 럭스 작용이 그치게 된다. 마음이 사라진다. 럭스 작용이 더 이상 마음이 쓰러나지 않고 기가 엉기게 된다. 넋이 사라지고 을이 드러난다 이 말이겠죠. 다 본뜻을 감추고 있는 거죠. 기식 심공 위단성. 그래요. 기가 식 살아나고 역시 을이 되고 이 말이죠. 심공 마음이 비어지면 어떤 거는 마음이 드러나면 집착에서 벗어나 인간의 마음에서 초월하여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이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단이 완성된다.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심기혼일 위온양 마음과 기가 하나로 섞이는 것이 온양 따뜻하게 기르는 것이다. 얼을 기른다 했죠. 얼을 기르는 것이고 그러면 신기가 하나로 섞인다. 여기서 심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이고 기는 혼백을 가리키겠죠. 그것이 이제 하나가 섞인다. 혼백이 어떤 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난다. 그 뜻인 거죠. 그러면 얼이 절로 길러진다 이 말인 거예요. 명심견성 마음을 깨닫고 내관을 중시한다 했죠. 견성 본성을 보게 되면 위도료도 마침내 수양을 끝마치게 된다. 자배 각의 그래요. 면역행거 그대들은 각자 힘쓰게 나가야 할 것. 힘쓰게 나가지만 착과 강음가 성야 그래요. 그릇되게 세월을 흘러보냈으니 참으로 애석하구나. 그릇되게 알고서 엉뚱한 수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 말이죠. 아무 성과 없이. 근데 이제 3된 방법을 얘기해줬죠. 다 감추었지만 1일 불행 하루 익히지 않으면 1일 즉 귀야 하루 동안 곧 귀야 귀신이 되는 것과 같다. 그래 너스에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살아간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죠. 일식 행차
한숨이라도 이를 행하면,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이를 행하면 일시 신선냐. 그 순간이라도, 그 짧은 순간에도 순간만큼은 참된 신선이 된다. 그래요.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얼이 드러나게 하면, 얼은 어떤가는 신과 같으니까, 인간의 마음에 강림한 어떤가는 신과 같으니까, 그래요. 신과 같은 거죠. 신선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면지 부지런히 익히거라. 그래요. 참 뜻을 보겠습니다. 돌리며 살피는 일의 참뜻을 얻고 행하여 나가면 누구나 어떤가는 신과 통하여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 자신이 오신이 하는 말은 관계와 리기를 뜻하는 말이지 다른 말이 아니고 관계니 리기니 하는 말은 인간의 마음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사전적으로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 숨을 바로잡는 일은 넋을 사로잡히는 의식을 올로 돌리는 일을 가리키고 앉아있는 일은 마음에서 넋을 거치는 일이다. 등마루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으로 바로 가는 방법을 가리킨다. 궁극의 경지에 이르러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려면 두 개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능히 넋의 거치고 어리 장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 집착으로 얼룩진 인간의 마음을 벗어나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분야로 그대가 이룩해야 할 모든 일을 다 말하였다. 이 말을 긍정한다면 그대는 다른 이들이 말하는 삿된 견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하고 긍정한다면, 그렇죠. 그대가 공자의 제자 안자처럼 얼을 넋에 봉사시키면 얼은 크게 손상을 입어 그대의 생명은 오래가지 못한다. 넋의 작용을 거치고 얼의 작용을 일으키는 일은 얼을 엉기게 하여 모으는 일이지만 얼을 넋에 봉사시키는 일은 얼을 어떻게 하는 일이기에 그러하다. 돌리며 살피는 일은 얼의 작용을 일으켜 넋의 작용을 거치는 일에 달려있다. 그렇게 오래도록 해나가면 어떤가는 신과 통하며 변화에 이르게 된다. 얼이 드러나며 살아나고 엉기고 결국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알고 드러나게 한다. 혼백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고 어떤가는 신과 합일하여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면 그대의 수행은 모두 끝이 난다. 그대들이 어떤가는 신과 통하고자 혹은 진리와 진실을 알고자 힘써왔지만 그릇된 방식으로 허송세월을 보냈으니 애석하구나. 참된 방식을 가르쳐 주었으니 헛되게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거라. 하루 참된 방식을 외면하면 하루 넋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짐승인 것이고 잠깐이라도 참된 방식을 따르면 잠깐이라도 어떤가는 신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중단 없이 부지런히 익히거라.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